네, 다양한 분야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입니다. 자, 어제 나온 세계은행 보고서가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예고가 됐고요. 또 월가 채권왕이라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미국 경제 침체가 몇 달 내 찾아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장의 우려 자아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인지 또 금융 환경은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준 해설사시죠. 오건영 신한은행 WM 본부의 또 팀장님이신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오근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그 많은 그 팬분들과 함께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은행에서요,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 동력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보시기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 지금 어느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먼저 세계은행이 어떤지 얘기를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당장 올해가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걸 좀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사람으로 따지면 성장판이 열려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성장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였는데 이제 사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게 한 3.5%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2010년대 들어와서는 이게 2.6%였다는 얘기죠. 이것도 저성장이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10년은 2.2%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겠냐 이제 이런 전망을 했고 신흥국 같은 경우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엔 6%,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에는 5%,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4% 정도밖에 성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장판이 많이 닫힐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이유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사실은 주식시장엔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을 했었지만 이것 자체가 노동시장에 주는 함의가 굉장히 컸죠. 그 충격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무역도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은행 시스템의 위기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이 성장판을 많이 닫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좀 많이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는 세계은행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이어졌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경고감을 던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들락이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카시칼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연준 지역연은 총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분도 이제 얼마 전에 이번에 이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좀 더 가깝게 만드는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코멘트를 좀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 이제 은행의 시스템 위기는 사실은 이게 은행 전체의 부도나 금융 위기까지는 이어지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역은행의 대출을 갖다 위축시켜서 실물 경제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약한 형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분명히 높인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지난 2년 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좀 지속이 돼서 이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1년에 47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던 것이고 그 여파로 어떻게 보면 SVB 사태를 포함한 은행권의 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이죠. 시장은 이제 연준이 금리 안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인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점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5월 FOMC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벌써 5월 FOMC 전망하기는 참 쉽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가 어떤 부분들에 좀 관전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요. 3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제시한 코멘트는 딱 두 개였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추가로 금리도 올릴 것이다. 몇 차례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죠. 한두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고요. 플러스 뭐라고 했냐면 연내 금리 인하 없다. 만약에 연내 금리 인하를 한다면 최악의 상황일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금리를 추가로 올리고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건데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연내 금리 인상 더 이상 못한다. 그리고 7월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 이 두 가지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입장이 둘이 다른 이유가 금융 시스템 안정에 대한 문제거든요. 연준은 물가 안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장 둔화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 성장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성장은 사실은 포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는 연준은 물가를 갖다가 내려놓더라도 이 금융 시스템을 잡기 위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 바라봤을 땐 이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크게 번질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뛰어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피벗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금융기관 자체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른바 정밀 타격의 방식으로 핀셋 지원의 방식으로 이걸 지원을 해주면서 금융 안정을 가져가고 이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물가와의 전쟁,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몇 가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지고 도입했던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연준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금리 인상을 갖다가 추가로 조금 더 하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겠죠. 현재 시장에서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갖다가 조금 높게 보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연준은 약하게 나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그 기대들이 계속해서 깨져왔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 둘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어떻게 깨져나가는지를 좀 보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네네. 최근 연준의 그런 신뢰도에 대해서 네.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시각이 좀 그렇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후행적이다 이런 비판도 좀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정밀 타격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정밀 타격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네. 거는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되고 이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에는 대형은행으로 옮겨붙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연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금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소형 은행들에서 줄도산이 일어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다른 은행으로 이제 번져나가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필요할 때 긴급 대출을 언제든지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보증해 줄 거야라고 하면 든든한 보증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불안이 직접 돈을 주지 않더라도 사전에 해결되는 이슈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을 믿지 못한다라면은 이런 쪽에 대한 사태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어쩌면 조금 더 강한 경기 침체를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아, 정말 무서운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확률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강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네.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은행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가지고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 은행이 불안하니까 중소형 은행에서는 자금이 빠지고요. 이 자금이 대형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리먼 브로더스라든지 메릴린치라든지 베어스턴스는 그때 당시 미국 3, 4, 5위 은행이었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대형 은행 쪽으로 번져나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한국 쪽으로 끌고 와서요. 한미 네네. 기준금리 차가 네. 지금 사상 최대 1.5%포인트로 네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자금 유출 이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원달러 환율, 네네. 또 원화의 가치 하락에 그렇죠. 대한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4월 11일에 저희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 그리고 이창용 총재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여기는 언제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냐면 결국에는 미국하고 한국의 이 금리 차가 1.5%로 현재는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보통 미국 금리가 굉장히 높고 한국 금리가 낮으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그럼 자금이 유출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니까 그 과정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튀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 자체로 우리나라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게 지금 이 양쪽의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벌어졌더라도 재미있는 거는 지금 환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1,300원 라인에서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현재 수준에서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좀 쉬어가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지금 소비 경기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환율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수입 물가 부담이 좀 약화되기 때문에 환율을 바라보면서 한 차례 정도는 쉬어가는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로서 주식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가 어떻게 네네. 보면 가장 현실적인 네네. 고민 포인트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주식 뭐 글로벌하게나 아니면 네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이게 매크로 관점에서 자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좀 그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건요. 지난 1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들은 뭐냐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저앉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언제든지 유동성 주입을 갖다가 해줘 왔었던 거죠, 중앙은행들이.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처럼 이제 은행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참 역설적인 게,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됐었을 때는 지금처럼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긴축이 멈춰지면서 오히려 유동성 공급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에 호재가 아니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요. 지금 SVB 사태 터지고 한 2, 3주 됐는데 주식시장이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 더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네. 이슈가 되는 건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과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패턴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그때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잠잠했었죠. 인플레이션이 잠잠했었을 때는 성장의 둔화라든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쪽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한 정책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무너지지만 이걸 갖다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지원을 했던 건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될 거야라고 바라보는 것들보다는 굉장히 빠른 형태로 매크로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자산을 넓게 펼치고 가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보는, 분산 투자를 좀 고민해보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 상황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체크를 해가면서 분산 투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제 분산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거죠. 요즘 이제 가장 이제 재밌는 거는, 무언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주식시장이라든지 위험자산 쪽으로 확 쏠려가는 문제들이 네. 좀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주식시장 중에서도 성장주 쪽으로 지난 한 2, 3년 동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그런 자산들로 흘러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결국에는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분산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채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채권 이외에도 다른 자산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안자산으로서 금이라든지 달러 같은 자산들도 네.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자산들은 가치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것들보다는, 달러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가 주저앉을 때, 내지는 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침체가 나타날 때, 네. 요때 이제 힘을 쓰는 자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로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갖다가 우리 포트폴리오에다가 일부 담아놨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열렸을 때 이쪽에서 내 포트폴리오 전체를 방어를 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넓은 자산을 펼쳐라라고 말씀드린 건 이런 관점에서 전해드린 겁니다. 네, 넓은 자산을 펼치는 분산 투자를 권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에서는 성장 가치주를 잘 고루 그리고 금, 달러, 채권까지 좀 다양하게 좀 펼쳐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견영 팀장님,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